마인드를 바꾼 거예요. 그 뒤에는 또 있나? 그건 없어. 그런 건 없어?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네. 음소거 안 되신 분 있어요. 네. 들리시면 1번 눌러볼까요? 잘 들려요? 네. 오늘 어떤 하루 보내셨나요? 요즘 어제, 잘 들려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어, 오늘 엄청 시원했죠? 오늘 저희 집은 이제 이렇게 맞바람이 쳐서 그런지 엄청 더웠거든요. 엊그제까지만 해도. 근데 오늘은 바람이 너무 시원해갖고, 하루 종일 너무 쾌적하게 잘 보냈습니다. 잘 지내셨죠? 일주일 동안? 오늘 강의 뭔지 아시죠? 오늘 강의, 춘천은 비가 왔어요? 네, 제주도도 장마가 이르기 시작해서 비가 많이 왔다라고 그러는데, 네. 저희도 오늘 비 올 줄 알았더니 오늘 날씨가 맑더라고요. 저희 아들 장화 신고 학교 갔었는데. 네. 오늘 이제 강의 제목 아시죠? 자,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여기 PPT에 나온 거. 메타인지의 힘. 네. 부모의 지혜만큼 아이도 지혜롭게 자란다. 오늘 강의 주제입니다. 메타인지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어, 제가 엄청 공부했거든요. 오늘은 정말 엉덩이 땀띠 나게 되게 앉아 있었는데, 자, 오늘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영역이어서 어머님들하고 꼭 한번 공유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만큼 잘 전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집중해서 우리 같이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좀 이야기 나눌 것들이 꽤 될 것 같아서 한번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도 채팅, 자유롭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적인 육아, 엄마 먼저 행복하자. 또, 뭐죠? 가장 이기적인 것이 가장 이타적인 것이다. 먼저 가볍게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어떤 질문을 던져볼 거냐면, 자, 삶은 땡땡이다. 뭐, 편하게 한번 적어보실까요? 뭐, 은유적으로 아니면 서술형으로 적어도 좋아요. 나는 삶은 이런 거라고 생각한다. 이런 거. 적고 계시죠? 이 삶이라는 게 되게 총체적이다 보니까, 삶은 배움의 연속이다. 너무 좋아요. 배움의 연속이다. 네. 또? 그쵸. 배움의 연속이죠. 내가 주인공인 연극이다. 실수의 연속이다. 좋아요. 나를 알아가는 거. 음. 좋습니다. 네. 이런 거 너무 좋아요. 네. 이게 참, 이게 뭐든지 같이 하면 풍성해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의 생각을 알 수 있어요. 맞아요. 삶은 배움의 연속이기도 하고 또 내가 주인공이 연극이기도 하고 또 실수의 연속이기도 하고 나를 알아가는 것.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죠? 맞아요. 저는 나에게 있어서 삶은 뭘까? 어떻게 삶을 정의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삶은 관계다라는 표현 그리고 또 삶은 내가 내린 선택의 결정체다. 하나 더 있어요. 삶은 끊임없는 문제의 산을 넘는 것이다. 이렇게 한번 세 가지가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자주 쓰는 말이에요. 삶은 관계다. 그리고 내가 내린 수많은 선택의 결정체다. 네, 그 결정을 따라 산 게 지금의 내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끝인가 싶으면 또 다른 산이 계속해서 오잖아요. 그래서, 삶은 끊임없는 문제의 산을 넘는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의 정의를 한번 제 마음에 새겨봤는데, 좀 많죠?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요 세 가지가 일맥상통한다고 할까? 다른 말, 같은 표현이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요. 더 나이가 들면 이제 또 다르게 삶이라는 게 저에게 다가올 거는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또 다른 내가 삶을 정의 내리는 나의 정의가
다르게 변할 수도 있고 지금의 삶에 대한 것에 무언가가 추가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오늘까지 지금까지는 이렇게 삶을 느끼고 있어요. 왜 돌아보니 '삶은 관계가 전부구나.'라고 인제 왜 그런 생각을 했나 이렇게 보니까 그냥 내가 응애응애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어 저 혼자 살아오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 자식으로 얽히기도 하고 형제 자매로 얽히기도 하고 뭐 친구와 동료 뭐 스승과 제자 뭐 부부 뭐 말 그대로 인간이 우리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수많은 사회적 관계 속에 우리가 항상 놓여져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삶은 관계가 전부이지 않을까.' 그래서 삶을 잘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관계를 잘 맺는 것. 결혼 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남편과의 관계를 잘 맺고 또 좋은 엄마가 된다는 것은 아이와의 관계를 잘 맺는 것. 네 또 가족과의 고부 간의 관계를 잘 맺는 것. 또 자식의 자식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잘 맺는 것. 또 저는 이제 원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이제 우리 바나바나의 선생님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 어떻게 보면 삶을 잘 산다는 건 이렇게 제가 놓여 있는 수많은 그 관계를 잘 형성해 가는 것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관계가 어그러지면 어떻게 되죠? 상당히 고통스럽잖아요. 네. 가장 많은 상처와 고통이 오는 것이 저는 관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관계를 견디지 못해서 부부가 헤어지기도 하고 직장을 떠나기도 하고 등을 돌려서 정말 원수가 되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누리고 싶어 하는 사랑 또 행복 그리고 우리가 이루고 싶어 하는 꿈 뭐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 '관계가 주는 선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도 또 저 자신을 위해서도 놓고 기도하는 게 만남의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서 누구와 함께 하느냐 어떠한 관계를 맺고 사느냐가 그것으로 인해서 인생의 질이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제가 "삶은 끝도 없는 선택의 연속이다."라고 말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순간까지 제가 존재하기까지는 여기 오늘 이 순간까지 오기까지 무수한 선택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주 간단히 한번 돌아보면 지금 제가 제 남편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내게 두 아이 율본이라는 존재는 아예 없겠죠. 또 지금으로서는 이제 상상할 수 없지만 아마 '지금과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렸을 때 혹시 그런 거 해 보신 적 있어요? 막 이렇게 어떤 종이에 점이 막 놓여 있는데 그 점에 숫자가 써져 있어서 1번 다음에 2번 점을 찾아서 가고 3번 점을 찾아가서 가고 그래서 순서대로 막 그 점을 연결했더니 짠 하고 그 점 속에서 고래가 그려지고 또 어떤 멋진 성이 그려졌던 그런 이제 그 줄긋기 놀이를 하고 놀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 점 하나하나 숫자를 찾아가면서 이렇게 점을 따라 선을 그렸을 때 제 마음에 엄청난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라는 거. 어떻게 보면 제가 하는 우리 모두가 하는 그 일상의 수많은 선택들이 바로 그런 하나의 점이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한 선택이 점이 되어 나만의 그림, 나만의 삶이라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동의하시죠? 네.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선택하셨잖아요, 어머님들도. 이 시간에 좀 이렇게 뒹굴뒹굴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밀린 집안일을 할 수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도 있는데 이 강의를 또 선택하셨고 그래서 이 강의에 대한 선택이 또 어머님들의 삶의 그 그림에 소중한 점 하나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때요? 제가 또 한 가지 말했잖아요. "삶은 끝없는 어떤 문제의 산을 넘는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게요. 예 최근에 6월 월에도 원장 20년 만에 엄청나게 큰 산을 하나 넘어 봤습니다. 네. 끝이 없더라고요. 이젠 좀 살았는가 하면 또 더 큰 산이 나타나고 '아 이 정도면 맷집이 좀 생겼지.' 싶었는데 더 큰 이젠 문제가 봉착되고 이럴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은 끊임없는 수많은 산과 웅덩이, 파도를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이제 문제겠죠. 근데 문제 없이 여기까지 오신 분 혹시 있을까요? 없으시죠? 네.
근데 참 이 문제라는 게 피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예기치 않게 어느 순간에 찾아오고 또 언제였냐 싶게 또 우리는 그 문제의 산을 넘고 그러면서 이렇게 흘러 오늘 이 순간까지 왔는데 참 문제는 때로는 무섭기도 한 것 같아요. 어떤 그 크고 작은 그 문제가 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문제. 그런데 그 문제 때문에 사람이 죽기도 하고 또 살기도 하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오늘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라는 건 그 수많은 문제 앞에 최선의 선택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그 최선의 선택이 나를 지키고 나와 함께하는 우리의 소중한 관계를 지켜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박수 한번 쳐볼까요? 왜 박수를 치나 하면 우리 모두를 격려하고 싶어요. 어떻게? 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이렇게 말해봤으면 좋겠어요. 수고했어, 땡땡아. 정말 잘했어, 땡땡아. 진짜 이렇게 하고 한번 다독여 볼까요? 네. 어, 수고했어, 상수야. 정말 잘했어, 상수야. 맞아요.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할 일이 전만이 없더라고요. 그냥 늘 참 저 스스로에게 되게 가혹하게 저를 채찍질하는 데만 이제 익숙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제 이 강의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정말 많은 인생의 산을 넘었고 정말 크고 많은 수많은 상처와 아픔 속에서 참 꿋꿋하게 그래도 여기까지 잘 왔구나, 잘 견뎠구나. 그리고 늘 그 많은 문제 앞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되게 애썼구나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러한 우리의 삶 앞에 굉장히 중요한 팁을 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서 말했듯이 문제는 엄청난 파괴력이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어, 그런 수많은 문제 앞에 우리가 피할 수 없고 우리가 원해서 오는 거는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피할 수 없고 반드시 그 문제의 산을 넘어야 할 때 그 문제 앞에 좌절이나 절망이 아닌 그것이 변화와 성장의 계기로 받아들여진다면 또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그리고 그러한 건강한 선택이 결국은 나를 지킬 수 있고 내가 사랑하는 소중한 관계를 지킬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너무 좋겠죠? 오늘 그 문제의 해결의 키가 될 만한 중요한 팁을 나눌 건데 그게 바로 뭐라 그랬죠? 네, 메타인지. 자, 메타인지 나 뭔지 알고 있다. 1번. 들어는 봤으나 정확히 모르겠다. 2번. 처음 듣는 말이다. 3번. 눌러볼까요? 2번. 2번. 네. 채팅하기 어려우신 분들도 있죠. 네, 2번. 네, 많이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그죠? 몇 대인지 많이 들어봤죠? 좋아요. 자, 뭐 혹시 빠삭하게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 견고하게 그것들을 알아가면 좋을 것 같고 또 들었는데 정확하게 이거를 내가 누군가에게 전달할 만큼의 이거는 없다, 느낌은 없다 이런 분들은 또 확실히 알고 넘어가는 시간이 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조금 전에 제가 메타인지가 무엇의 열쇠라고 했죠? 문제 해결의 열쇠라고 했죠? 문제 해결의 열쇠. 네. 이 메타인지가 어떻게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는지를 저 이제 차근차근 한번 알아볼까 해요. 자,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뭐 인생이 수학 문제도 아니고 뭐 인생의 문제의 정답이다, 오답이다 라는 것으로 분명하게 나눌 수는 없지만 분명 어떤 사안마다 또그 답이 있기도 하고 좀 더 나은 답이겠죠? 최선의 답이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뭐 그런 것들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사안마다 승과 패가 갈리는 것들을 우리 되게 많이 봤잖아요. 뭐 예를 들어 축구 경기나 어떤 뭐 농구 시합 뭐 이런 것만 해도 그렇고 또 우리 아이들이 치르는 수능 같은 시험만 해도 그렇고 또 무슨 대선이다 뭐 국회의원 선거다 하는 어떤 선거도 그렇고 과거에 수많은 전쟁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문제라고 그것들을 봤을 때 그것의 승패가 갈리고 답이 갈리는 것들을 많이 봤어요. 물론 어떤 사안이 항상 이기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죠. 그리고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란 말을 저 어렸을 때 되게 많이 들었고
듣고 자랐거든요. 그래서 못이 않게 듣고 자랐는데 그래서 실패가 가져다 주는 값진 가치를 무시하지 않아요.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나 '나 실패하고 싶다.'라는 사람 있어요? 없죠? 왜요? 아프니까. 예, 실패하면 너무 아파요. 너무 고통스럽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왕이면 성공적으로 어떤 문제 앞에서 그것을 해결하기를 원하고 꿈꾸죠. 그래서 분석해 봤어요. 우리 성공을 분석한 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어 무엇을 분석했냐. 뭐 이제 이거 물론 책에서 본 내용입니다. 네. 실패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실패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 거라고 생각하세요? 뭐 간단하게 써 보실 수 있는 분 한번 써 보실까요? 왜 실패할까요? 실패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랬잖아요.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고 해서 꼭 성공하리라는 보장은 또 없죠. 쓰고 계신가요? 이런 주관식 문제 너무 어렵죠? 네. 실패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채팅 안 쓰고 계실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얘기해 볼게요. 어. 네. 사안은 모두 다르겠지만 실패의 사안은 모두 다르겠지만 그 크고 작은 실패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두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해요. 두 가지. 자신을 파악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목표만 따라가려고 한다. 좋아요. 네. 나 자신을 파악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목표만 따라가려고 한다. 나를 모른다는 거잖아요. 네. 관계가 좋지 않다. 맞아요. 이것도 실패할 수 있어요. 어. 실패의 요인이 이렇게 많아요. 어. 네. 좋아요. 관계가 좋지 않다. 이런 것들. 독불장군. 남 탓을 한다. 뭐 탓을 한다. 네. 맞아요. 뭐 이런 거 다 실패의 요인이죠. 음. 주관식도 강하신데요. 아주 좋습니다. 네. 실패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제 이게 뭐냐면 어떤 객관적인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나 자신을 잘 모르고 다른 사람을 무조건 이렇게 따라간다. 나한테 맞는 옷을 입어야 되고 나한테 맞는 속도를 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속도를 무시한 채 다른 사람들의 속도를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번아웃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실패하게 돼요. '아닌가 봐.' 하면서 포기하게 되고 그리고 뭐 이런 부분 맞아요.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과 판단이 틀릴 리가 없다라고. '내가 생각하는 게 맞아.' 독불장군. 좀 비슷해요. 네. 한번 볼게요, 제 PPT로. 자, 같이 읽어 볼게요. 시작. 이걸 제가 쪼금 전에 했던 말을 쉽게 표현하면 이런 말이에요. 같이 읽어 볼까요? 실패하는 사람의 공통점 1. 자신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깨닫지 못한다. 2. 자신이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한다. 진짜 무서운 건 전 2번 같아요. 그쵸. 이게 아무리 말해도 안 들려, 저도. 예. 아무리 뭐 이렇게 누가 말해도 안 들릴 때가 있어요. 왜? 내 생각이 꽉 차서.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어 지 맞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다.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또 맞고 '이것이 진리다.' 마치 이런 것처럼 그렇게 내 틀에 완전히 갇혀 있으면 내 프레임 속에 갇혀 있으면 아무 말도 들리지 않고 거기에 완전 빠져들게 되죠. 그러니까 어때요?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패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거예요. 자신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몰라. 음. 그러니까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동의되시나요? 이 말이? 동의되면 1번 눌러 볼까요? 저는 이 표현을 듣고 네 굉장히 동의가 됐어요. 지난날에 제가 이렇게 거듭했던 다 1번 누르시네요. 그쵸? 네. 거듭했던 중에 수많은 시행착오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죄다 이 1 번, 2번 이 두 가지 사안 속에 다 들어 있더라고요. 어떤 것은 상황 파악을 못한 거야. 내가 사태 파악을 못하고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는 거에 대한 인지가 떨어졌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패하게 됐고 또 어떤 상황은 누가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 줬는데도 내 틀에 완전히 갇혀서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내가 맞고 그러니까 심지어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제 눈빛을 보니까 자기가 아무리 100번 말해도 내가 생각을 고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 송호점 인테리어를 할 때 그랬거든요. 제가 저기에다가 거금을 들여서 송호점에 인테리어를 했어요. 그때 저희 그 인테리어 대표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왜 여기에 굳이 돈을 쓰려고 하냐." 왜냐하면 이분은 전국
쪽으로 이렇게 다니시는 분이니까 이 시장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는 눈이 있으셨겠죠? 근데 제 눈을 이렇게 딱 보시더니 해야겠네요. 이러시더라고요. 저를 막 말리다가 결국에 제 눈빛에 아, 뭐 원장님 눈빛 보니까 어떻게든 하시겠네요. 그렇다면 해야죠라고 하시면서 제가 원하는 대로 인테리어를 해주셨거든요. 그분은 자기가 이렇게 뭔가 일을 하시면 돈을 버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뭐랄까 정의롭게 제 편에 서서 저를 돕고자 이제 그런 제안을 하셨었는데 여전히 내가 생각하는 게 맞아. 이게 최선이야. 난 이렇게 하고 싶어라는 어떤 내 프레임에 갇혀서 다른 어떤 말이 들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그냥 넘어갈 수 없죠. 실패하는 사람의 공통점이라고 했다면 요거를 우리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으로 우리 바꿔볼 수 있는 우리는 똑똑한 엄마잖아요. 그럼 요거를 한번 어떻게 바꿔보면 좋을까요? 텍스트를 한번 쳐볼까요? 자, 실패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여기 분명히 나왔어요. 자신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깨닫지 못한다. 그리고 자신이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한다. 이걸 그럼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자, 성공의 메커니즘으로 바꿔보면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으로 바꿔보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수용을 잘하고 객관적이다. 네, 좋아요. 네, 나 자신을 잘 알고 있다. 네, 좋아요. 나 자신을 잘 알아야 하겠죠. 그쵸? 맞아요. 잘 알고 있다. 또, 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남의 이야기에 수용할 줄 안다. 아, 자신을 객관적으로 안다. 네, 좋아요. 네, 맞아. 똑똑해. 우리 어머님들. 자, 고쳐볼게요. 자신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깨닫고 내가 아는 것이 틀릴 수 있다는 가정을 어떻게 한다? 염두한다. 네, 이게 성공하는 사람들의 메커니즘이에요. 우리가 아까 그 실패하는 사람의 공통점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이제 찾아본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무엇이다? 바로 메타인지다. 뭐가 메타인지?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깨닫는 것 자체가 메타인지.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제 살면서 그게 되게 심해졌어요. 과거에는 진짜 아무도 못 말리는 대상수였는데 지금은 제가 제때 되게 많이 깨져서 아, 내가 아는 것이 틀릴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나를 못 믿겠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상당히 큰 부작용이긴 한데 어쨌든 어쨌든 끊임없이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 메타인지 나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에 있어서 되게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종종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당연하다 생각했던 것들에 의문을 제기해 보세요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자주 쓰는 거거든요. 왜? 진짜 인간이 얼마나 답이 없는 존재인지 익숙한 것에서 이게 뭔가 벗어나는 것 자체에 정말 일말의 어떤 틈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를 제가 제 삶을 보면서 되게 많이 이제 깨닫게 됐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뇌과학적인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거기서 또 중복되는 부분이에요. 자, 메타인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아는 것. 그것이 뭐다? 성공적인 문제 해결의 방법이다. 네. 결국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아는 것을 인지에 대한 인지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인지가 뭐예요? 무언가를 알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 인지, 그 인지의 그 여부를 내가 인지하고 있느냐? 뭐 이런 말로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네, 메타인지가 뭔지도 충분히 아셨고, 그럼 왜 자기를 아는 것이 중요한지 한번 같이 또 훑어볼게요. 자, 읽어볼까요? 지피지기 백전불태. 우리는 이거 지피지기 백전백승으로, 예. 저는 그래서 손자병법에 지피지기 백전백승으로 나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게, 어, 예, 우리나라의 그냥 고사성어더라고요. 어디에서 나온 거? 이 손자병법에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자, 이 뜻이 뭐예요? 자, 지피지기,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불태.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두 가지 보이죠? 알지자 옆에 누구예요? 적을 알고 나를 알고 그쵸? 상대를 알아야 되고 나를 알아야 되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덕군과 아군을 알아야 된다는 건데 손자병법에 이 구절 뒤에 나온 거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은 아주 분명한 메타인지의 중요성, 메타인지가 뭔지를 들여다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한자 나오고 막 글씨 막
이렇게 나오니까 어렵죠? 우리 천천히 읽어볼게요. 지피지기 100점 불태 부지피 이지기 1승 1부 부지피 부지기 매전 필태. 우리 똑똑해지고 있어요. 자, 이 말이 뭘까요? 자, 아까 지피지기 100점 불태 이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부지피 이기지 이게 뭐냐면 적을 알지 못해도 나를 알고 있으면 1승 1부. 한 번은 이기고 한 번은 진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 다음 거. 부지피 부지기 매전필태. 그러나 상대를 알지 못하고 자신도 알지 못하면 싸울 때마다 어떻게 한다? 항상 위태롭다. 이런 말이에요. 요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기는 방법이 나와요. 그죠? 제일 좋은 방법은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돼. 그러면 어떠한 싸움에서도 100번을 싸움에서도 쫄지 않는다는 거죠. 위태롭지 않는다는 거죠. 위태롭지 않고 쫄지 않으면 이길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겠죠. 그래서 지피지기 100점 100승이라는 말이 이제 우리나라 고사성어에 있구나, 그렇게 만들어졌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두 번째 보면은 적을 알고 아니 적을 알지 못해도 나를 알고 있으면 한 번은 이기고 한 번은 진다. 이거 몇 프로예요? 50%죠, 50%. 그러나 상대를 알지 못할 때는 항상 위태롭다라고 했잖아요. 자, 이 절반의 승리가 어디에 있어요? 나를 아는 데 있어요. 나를 아는 데. 근데 이게 이 손자병법에 나오잖아요. 승패가 명확한 전쟁의 승패가 있어요. 누가 지든지 누가 이긴단 말이에요. 반드시. 근데 이 상황에, 이 전쟁의 상황에 이 메타인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메타인지가. 나를 아는 거라고 그랬잖아. 나를 객관화시켜서 보는 거, 눈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아는 건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승패가 완전히 갈리는 거예요. 자, 전쟁은 적군과 아군의 대결이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 매번 똑같은 적군이 똑같은 전략과 전술로 똑같은 타이밍에 쳐들어오나요? 아니에요. 그렇다면 뭐예요? 적군은 100% 변수예요. 아주 유동적이죠. 어떤 적군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쳐들어올지 몰라요.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써서 예측을 한다고 하더라도 쉽지 않은 일이죠. 이게 뭐 너무 뻔하죠. 우리나라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휴전 상태잖아요. 자, 북한 예측할 수 있나요? 오물풍선 날리리라고 예측하셨나요? 예측 못했죠? 막 이런 거예요. 왜 예측할 수 없어요? 예측하는 거. 왜?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전략을 갖고 어떻게 할지 예측을 하지만 그것을 그 모든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우리가 다 사전에 미연에 방지해서 우리가 이기기는 쉽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아군은 어떤가요? 변하나요? 아니에요. 내 편. 그죠? 우리나라 국방부가 우리나라 국방의 현실을 모를 수는 없잖아요. 분석하고 충분히 알 수 있잖아요. 또 내가 나를 아는 건 상대를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어떨까요? 쉬운 일이잖아요. 완전 땡큐죠. 뭐라고 그랬어요? 50%는 이긴다고 했잖아. 누구를 아는 것만으로도, 나를 아는 것만으로도 50%의 성공이 보장됐다면 굉장히 감사한 일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팁을 얻어야죠. 제가 이거 전쟁 얘기하려고 지금 이거 보여드렸을까요? 아니에요. 이 말을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적은 전쟁의 적군만이 아니겠죠. 내 앞에 펼쳐진 모든 외부적인 상황, 환경,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수많은 인생의 웅덩이와 산과 그 벼랑 끝과 그 모든 문제들, 그 난관, 이렇게 생각하면 될 수 있겠죠. 근데 우리 그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만 누구는 알 수 있죠? 나 자신 알 수 있다고 했죠. 바로 나 자신. 네. 그래서 일찍이 기원전 500년 전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얘기를 했죠? 자, 읽어볼까요?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의 무지를 알라는 거예요. 이미 기원전 500년 전,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이 무지에 대한 자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결국 네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아는 것이 지혜의 핵심이라고 소크라테스가 이미 이제 선포를 해주신 거예요. 아셨죠? 이게 바로 이제 메타인지의 완전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타인지라는 언어 자체가 어려워서 그렇지 아주 그 수천 년 전부터 내려왔던 굉장히 중요한 인지 능력인 거예요.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 성찰? 이런 굉장히 철학적인 어떤 그런 용어와도 일맥상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우리가 그러면 이 메타인지, 어, 그 어떤 메타인지의 부족으로 과거에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돌아봤을 때, 참, 안 받아도 될 상처를 엄청 받았구나. 굳이 그렇게 돌아 오지 않았어도 됐었을 텐데, 엄청 돌아왔구나. 아, 이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구나. 라는 것이 조금 안타까워. 그치만, 그래도 우리는 아까 뭐라 했어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우리 이런 얘기 듣고 자랐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런 실패를 통해 내가 간과했던 거, 그리고 내가 막연하게, 아, 알고 있다고 착각했던 그 무지를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을 이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가 아니라, 땡큐, 감사합니다. 지금이라도 이것들을 알았으니 감사합니다라고 생각할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메타 인지의 가치를 알고 그 이제 메타 인지의 능력을 우리가 향상시킬 수 있는 이제 그 이유로 또 그 원동력으로 끌어올 수 있다면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우리가 무지나 어떤 나의 무지에 대한 그, 그 무지를 이해하지 못했고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수많은 실패를 거듭했는데 이때 나의 무지함을 발견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삶의 결과가 와요. 내 무지해. 나 이거 안 되나 봐.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는 나의 그 무지를 직면하면서 그럼 그렇지.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내가 이랬구나 하고 이것에 그냥 내 절망하고 낭망하는 쪽으로 갈 거냐 아니면 그것을 승화시켜서 성공의 메커니즘으로 갈 거냐. 그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아시죠? 누구예요? 누구죠? 김연아죠? 김연아 선수. 피겨스케이트 선수 김연아. 김연아 선수가 선수 생활하는 내내 라이벌이 있어요. 그 옆에 누구예요? 네, 1990년생이더라고요, 이 둘 다. 그래서 이게 동갑내기, 아사다 마오예요. 근데 이 아사다 마오가 그 트리플 악셀이라고 하잖아요. 그 공중에서 세 바퀴 하고도 반 바퀴를 더 도는 그 고난이도 기술을 엄청 잘하는 친구인 거예요. 근데 이 기술을 12살 때부터 몸에 익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필살기인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모든 대회에서, 피겨스케이팅 대회에서 그 트리플 악셀로 늘 좀 세계적인, 독보적인 1위 자리를 차지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김연아는 상대적으로 이거를 16살, 이때 이렇게 시도를 하니 몸도 그렇고, 아무리 이 세계적인 코치를 데려다가 트리플 악셀을 계속 했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김연아가 그럼, 나는 2인자로 끝나나 보다. 이렇게 머물렀을까요? 지금 여기 메달 보이시죠? 누가 금메달 갖고 있어요?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김연아는 알았던 거예요. 나 트리플 악셀은 안 되는구나. 오케이. 그럼 난 어떻게 할까? 내가 잘하는 게 뭘까? 내 한계를 알았으니 내가 잘하는 게 뭘까? 그때부터 열심히 노력했던 것들이 트리플 악셀을 제외한 다양한 점프 기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양한 점프 기술을 아주 그 완성도를 높이고 거기에 예술성을 이렇게 가미해서 자기만의 어떤 필살기를 만들어냈던 거죠. 근데 결국 나이가 들면서 이 아사다마하고 계속 이제 트리플 악셀을 하면서 이게 너무나 고난이도 기술이다 보니까 어때요? 이제 막 실수가 잦아지고 뭘 하고 대신 아사다마오는 그 트리플 악셀에만 집중했잖아요. 이제 그 사이에 이 김연아는 다른 필살기를 착 치고 올라왔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죠? 역전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는 메타인지가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자신을 객관화시켜서 보고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고 무엇을 못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자기가 못하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자기가 더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했기 때문에 세계적인 피겨스케이트의 여왕으로서 이렇게 멋진 대관식을 치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내가 무엇을 못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이거는 뭐 김연아 선수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노벨 수상자, 그리고 뭐 그 후보자들,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기업의 CEO들 있잖아요.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일론 머스크, 레리 페이지 이런 모든 최고의 업적을 낸 인물들의 공통점이 다 뭐냐면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한계를 알고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아는 거는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표현하면 그 지능과 천재성을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지표라고도 우리가 이렇게 책에는 쓰여져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는 아시겠죠? 네. 내 한계랑 무지를 아는 것이 내가 똑똑해질 수 있고, 내 능력을 키울 수 있고, 내가 성공할 수 있고, 나의 감춰진 천재성을 끄집어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메타 인지의 핵심은 뭐다? 그냥 메타인지 이걸 하면 나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내가 뭘 알고 내가 뭘 모르는지를 정확하게 또 객관적으로 알고 있는 거. 이게 바로 메타인지의 핵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심플하고요. 자, 그런데 왜 메타인지가 어려울까요?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게 왜 어려울까요? 저도 이거를 되게 이제 잘 모르고 살았더라고요. 네. 메타인지가 왜 어려울까? 인간의 뇌가 우리가 뇌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근데 인간의 뇌가 전 상당히 이성적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머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나요? 네. 근데 인간의 뇌는 절대 이성적이지가 않아요. 굉장히 많은 부분 본능에 의해서 혹은 감정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남편이 가끔 저한테 그러거든요. 당신이 이성적인 사람 같아? 감성적인 사람 같아? 그래서 난 뭐 이성적이지 막 이러면서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상당히 감성적인 사람이고 감정적인 사람이고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뇌라는 것 자체가 절대 그렇게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굉장히 어, 많은 정보들을 통해서 또 책을 통해서 깨워지고 또 그렇게 들여다보니 내가 반응하는 모든 삶의 모습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의 뇌는 절대 이성적이지 않다. 그래서 뇌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은 어떻게 보면은 99%, 95%에서 99%가 거의 본능이라는 무의식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 뇌는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대요. 합리화를 잘할 뿐이래요. 이것도 완전히 제가 좀 이따 예화를 드리면 완전히 딱 공감이 되실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리고 뇌는 되게 불편한 걸 싫어해. 그리고 항상성, 항상 편안하고 익숙한 거를 좋아해요. 제가 아주 이 뇌의 기능에 잘 이렇게 적응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자주 쓰는 말이거든요. 나 새로운 거 싫어하고, 나 익숙한 거 좋아해. 나 낯선 데 가는 거 되게 싫어하고, 낯선 사람 만나는 거 싫어해. 이런 식으로. 나는 뭐 기계치고, 나는 뭐 이래. 뭐 이런 표현 되게 많이 하는데, 그게 왜 그랬을까라고 보니까, 나란 존재, 나의 뇌, 이게 메커니즘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남편하고 종종 저는 이제 막 늦게까지 얘기하다가 밤을 새워 얘기하는 적도 되게 많거든요. 남편하고 밤에 얘기하면 오케이. 그래, 우리 새로운 도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자고 딱 일어나요. 그럼 아침에 되면 딱 어떻게 돼요? 간밤에 불끈했던 모든 생각이 싹 사라져. 왜요? 뇌가 그래요. 뇌가. 왜? 뇌는 뭐라 그랬어요? 항상성. 익숙한 것, 편안한 것을 유지하는 상태를 내가 좋아한다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우리 주인님이 밤사이 되게 불끈한 거야. 그래서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막 이제 에너지를 내고 있어. 그런데 내 입장에서는 어때요? 너무 싫은 거야. 왜? 내가 여지껏 고집해왔던, 내가 여지껏 누려왔던 이 안락함에서 뭔가 충돌이, 어, 이 주인님의 불끈이 충돌로 터들어오는 것 같고, 그로 인해서 되게 뇌가 긴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그 일로 인해서 내 항상성이 깨지면서 그 불편해질 것 같은 것들이 이 뇌는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뇌는 아예 그 정보를 지워버려, 막. 그리고 외면해버려. 그러면서 스스로 막 속여요. 이거를 뇌과학적으로 인지 부조화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뭐 굳이 그런 말은 스킵하고 넘어간다 하더라도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간밤에 그 불끈했던 그 새로운 도전이 안 될 수밖에 없는 100가지 이유를 막 이 뇌가 만들어내. 그러다 보면 어때요? 남편도 저도 언제 그랬냐 쉽게 자크. 예, 더 이상 말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우리의 의지가 박약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뇌가 갖고 있는 성향이에요. 일예로 미국에 이런 종말론자들이 있었어요. 뭐 1990 몇 년에 뭐 이 최후의 날을 맞이한다. 우리나라도 그런 거 많았잖아요. 뭐 휴거 막 이래갖고 지구에 종말이 온다. 그래서 뭐 엄청난 대홍수가 일어날 거야. 그런데 이제 UFO가 그때 딱 와서 그
외계인을 믿었던 그 신성에 이제 뭔가 이렇게 굴복하고, 그거 집 팔고 뭐 땅 팔고 막 이렇게 해서 막 포교 활동하고 이랬던 이 사람들만, UFO가 딱 도착해서 그 외계인들이 얘네들만 데려고 가서 다른 행성에 가서 얘네들을 한마디로 구원해 주겠다는 거죠. 살게 할 거다. 이런 예언에 완전 홀릭한 미국에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대요. 근데 실제 되게 웃긴 게 뭐냐면 그들이 부르짖었던 그 종말의 날이 왔는데 홍수는커녕 해만 쨍쨍 뜨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때요? 우리 모두? 아유, 이제 제정신 차리고 돌아오겠구나라고 싶죠. 근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절대적으로 내가 틀렸다라는 것을 뇌가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더 적극적으로 막 어떤 인터뷰에 응하면서 지금의 이 상황에 자신의 그것을 합리화시키는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너무 열심히 기도하고 너무 충성되게 포교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미뤄졌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너희 모두를 우리가 구원했다.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합리화로 다른 언어, 다른 행동을 구사하는 거예요. 무섭지 않나요? 100이면 100, 다 아니라고 하는데 본인들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뇌 자체가 너무 싫어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알고 있는 것, 보여지는 것조차도 왜곡할 수 있는 게 우리의 뇌가 갖고 있는 어떤 특성 중에 하나예요. 이런 거를 아는 것은 되게 중요한 거죠. 바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인간 사용 설명서처럼 우리가 뇌의 지배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뇌의 메커니즘 이런 것들을 아는 게 바로 아까 메타인지,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알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아는 것의 첫 출발점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메타인지가, 자, 그래서 이 PPT에 나온 것처럼 그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 뇌가 그런 걸 싫어해. 싫어하고 내가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걸 모르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객관적으로 보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메타인지가 학습과도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 있거든요. 그걸 좀 한번 또 말씀드려 볼게요. 자, 공부를 잘하는 아이, 못하는 아이. 차이점이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한번 써볼까요? 공부 잘하는 아이와 못하는 아이의 차이점. IQ? 뭐 EQ? 집중력, 태도. 음, 네. 뭐 집중력, 태도. 엉덩이 힘. 아, 네. 네. 좋아요. 네. 뭐 많은 이유가 있겠죠. 네. 아, 메타인지요. 아, 똑똑해. 네. 맞아요. 맞아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와 못하는 아이 차이점. 바로 답을 말해 주셨으니까 메타인지인데 이거를 실험해 봤어요. 어떻게 했냐면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상위 0.1%의 아이들과 그냥 평범한 아이들, 이 아이들의 차이점이 뭘까? 이들의 지능 차이 없어요. 이들의 생활 습관 차이 없어. 부모의 경제력과 학력 그것조차도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상위 0.1%의 800명의 아이들하고 노멀한 아이들 70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봤대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 25개의 단어를 한 단어당 3초씩 이렇게 보여주고 계속 이것을 지나간 거예요. 그러면 25개의 단어를 보여주는데 75초가 걸렸겠죠? 75초 동안 이게 25개의 25개의 단어를 보여주고 자, 그것을 딱 한 다음에 너가 여기에서 몇 개를 기억할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편차가 나요. 뭐냐면 0.1%의 집단의 학생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상위권 아이들의 그 학생들은 제가 몇 개 맞출 것 같아요 라고 했던 예상 점수와 실제 기억한 단어의 수가 거의 일치해요. 근데 일반 학생들은 어때요? 내가 던져놓은 말하고 실제 내가 그것을 기억해 나가고 완전 편차가 큰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기억력이 좋아서 뭐 상위 0.1%의 아이들 많은 것을 기억했다라는 사원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게 두뇌의 차이일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결국의 차이점은 뭐냐면 자신이 무엇을 알고 있고 모르고 있는지에 대한 인지예요. 그 자각의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지혜님이 말씀하신 공부를 잘하는 아이와 못하는 아이의 차이점은 메타인지예요. 근데 메타인지가 없으면 내가 뭘 모르는지를 몰라.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공부 안 하는 아이들은 공부할 게 없어요. 근데 공부하는 애들은 어때요? 공부할 게 끝도 없어요. 왜? 그 학습을 통해서 계속 무슨 자극이 와요? 나의 무지에 대한 자극이 와요. 그래서 이 학습이라는 거, 학문이라는 거, 또 이 독서라는 거, 이런 것들은 뭐냐면 나의 무지를 깨닫게 해주는 도구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아이와 못하는 아이의 차이점은 뭐다? 메타인지. 내가 뭘 알고 있고 뭘 모르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질문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왜 우리는 모른다는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하고 모르면서 안다고 탁탁하면서 이렇게 살까? 이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뭘 몰라. 이게 내 예를 들면 되게 좋은 건데. 예, 뇌에 속아서. 맞아요. 뇌에 속았죠. 우리 아까 뇌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뇌가 뭐야? 항상성을 도와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딱 어떤 것을 모른다라는 것을 딱 인정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모른다면 내가 새로운 것들을 배워나가요. 상당히 부담스러워. 그리고 모른다라는 자각이 뭐예요? 내 무능함이 들통날까봐 심리적으로 어때요? 불안해요. 이게 심하면 대인 공포증까지 오고 무기력증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른다는 것 자체가 이 뇌가 그것을 인정하는 것 자체를 힘들어해요. 힘들어해. 여기까지 동의가 되시죠? 그래서 어때요? 아까 뇌는 그것을 외면한다고 했어요. 알면서도 모르는 척 외면해. 그리고 심지어 아까 그 종말론자처럼 새로운 것들을 제시해서 그 내가 맞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스스로를 속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에 굉장히, 그러니까 뇌는 합리적이지 않고 자기 합리화에 굉장히 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애들한테도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애들이 자기 합리화 되게 잘 시키는 거 아세요? 어머, 이건 이래서 그랬어요. 이건 저래서 그랬어요. 막 이런 식으로. 뭐예요, 그게? 애가 나빠서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뇌가 그런 거예요, 뇌가.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무지에 대한 불안과 이 무기력 같은, 아까 모르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고 했잖아요. 근데 모르는 것을 인정해야지 메타 인지가 발달이 되고 향상이 되고 그게 길러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무지에 대한 불안과 무기력을 떨쳐버릴 수 있을까요? 이것을 떨쳐버릴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맞출 수 있을까? 어머님들? 어떻게 하면 무지에 대한 불안과 무기력을 떨쳐버릴 수 있을까요? 요거 세 글자거든요. 자, 히읗, 기역, 시오. 초성입니다. 이 무지에 대한 불안과 무기력을 이렇게 떨쳐버릴 수 있는 어떤 그 심리가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먼저 우리가 저거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뇌의 어떤 그런 기능적인 거, 또 성향과 성질을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 지금 이걸 우리 배운 거 써먹으면 그것을 안다는 것만으로도 이게 바로, 이제 메타 인지가 작동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어, 어떻게 하면 돼요? 무지에 대해서 불안과 무기력을 떨쳐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무엇이 우리를 이 무지로부터 오는 그 불안과 두려움을 뛰어넘어 무지를 당당하게 맞서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것이 제가 세 글자라고 한 거고, 히읗, 기역, 시옷이라고 얘기했어요. 땡땡심. 혹시 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쓸데없는 거 문제는, 맞아요. 우리 구현아님, 호기심. 브라보, 브라보. 네, 호기심 맞습니다. 호기심이에요. 자, 호기심이 뭔지는 알죠? 호기심.
호기심은 무지에서 오는 불안과 무기력을 사라지게 만드는 배움의 동력이에요. 읽어봐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호기심은 무지에서 오는 불안과 무기력을 사라지게 만드는 배움의 동력이다. 자, 쉽게 제 예를 들어볼게요. 제 예를 들으면 제가 이제 와닿을 거예요. 제가 오늘 남편한테 점심 먹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진작에 내가 이렇게 공부했으면 하버드를 갔겠어.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뭐 했다는 거예요? 네, 엉덩이에 땀띠 나게 열공했다는 거죠. 실은 제 안에 중강의에 대한 굉장한 부담스러움이 있었어요. 뭐 이 강의, 뭐 유튜브에 대한 얘기는 사실 수년 전서부터 있었던 얘기인데, 왜 못했을까요? 안 한 게 아니야. 못했어. 두려워서. 왜?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갈 텐데, 뭐 내가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교육학 박사도 아니고, 어? 뭐 내놓으라 할 만한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데, 굳이 내가 뭐 강의한다고 하면서 내 무지를 들통낼 이유는 없지 않아. 이러면서 그 나의 그 무지가 들통날까 봐 되게 두려웠어요. 그리고 안 그래도 저는 이렇게 뭔가 실수나 실패를 두려워하고 그 시행착오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긴장감이 되게 높은데 저로서는 엄두 낼 일이 아니었어요. 많은 분들이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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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지만 꿋꿋하게 안 했어요. 그 무지 상태에 대해서 그것을 인정하고 또 끊임없이 저 벌써 오늘 20회 차더라고요. 네, 20회. 벌써 5달 지나갔거든요. 네, 5달 동안 매주마다 제가 이것을 이제 하고 있으면서 지금 이제 전혀 다른 세팅이 됐는데 그 불안감과 긴장감이 너무 높아서 수년 동안 제가 그것을 직면하지 않고 외면했어요. 아, 방이 아니야. 아, 코로나 때문에 아니야. 뭐, 안 돼. 내가 하는 강의는 무조건 오프라인으로 해야지 줌으로 할 수 있는 강의가 아니야. 막 이러면서 계속해서 외면했어요. 그러면서 시작하지 못했죠. 근데 요즘에 참 감사하게도 제가 이 시간을 즐기고 있어요. 제가 남편한테 그랬잖아요. 진짜 이렇게 공부했으면 내가 하버드를 갔을 거야. 그리고 오늘 진짜 뭐라고 그랬냐면 난 밥 세 끼만 주면 이렇게 엉덩이 땀 나도록 공부만 해도 난 살 수 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50년 넘게 처음 느끼는 어떤 느낌이거든요. 이게 뭐예요? 이제는 이 시간을 되게 즐기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제 안에 강의에 대한 부담이나 어떤 그 긴장감이 없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담감과 긴장감이 들 때마다 저한테 스스로 해주는 얘기가 있거든요. 뭐라고 얘기해주면 이거예요. 괜찮아. 완벽해서 하는 거 아니야. 실수해도 괜찮아. 네가 알고 느끼고 동의되는 만큼 꼭 그만큼만 전하면 되는 거야. 이러면서 괜찮아, 괜찮아를 저에게 계속 들려줬어요. 자, 여기서 하나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게 뭐냐면, 과거에는, 야, 내가 뭐 지식과 재능이 남보다 뛰어난 것도 아니고, 난 이렇게 새로운 도전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 나 실패 힘들어 하잖아. 아, 그리고 나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피드백을 주는 거, 나 너무 두려워. 이런 어떤 고정 마인드를 갖고 있었다면, 지금 저에게, 아, 괜찮아. 못해도 돼. 실수해도 돼. 네가 아는 것만큼 전달하면 되지. 그리고 중요한 건 어제보다 오늘 더 나아질 거고 오늘보다 내일 더 나아질 거잖아 하면서 저를 독려하고 이건 뭐예요? 성장 마인드. 그래서 기존의 고정 마인드를 지금 성장 마인드로 제가 마인드셋을 바꾼 거죠. 그래서 지식과 재능은 발전해, 도전해. 그리고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거야. 피드백을 통해서 괜찮아. 모두가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 모두가 너에게 박수 치지 않아. 자, 예수님도 안티가 있었어. 너에게도 얼마든지 안티가 있을 수 있는 거야. 그냥 받아들여. 뭐 이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어때요? 지금은 이 시간을 되게 즐기고 있는 거예요. 제가 나름. 저 되게 오늘 좀 초췌해 보이죠? 네, 되게 힘들고 지쳤지만 그냥 이 시간 뭔가 몰입하고 집중하면서 그리고 나의 무지가 깨어지면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면서 그것에 대한 호기심이 제가 갖고 있던 불안과 긴장을 뛰어넘어서 단 1%라도 이게 49%의 긴장감보다 51%의 내가 어, 호기심이 발동한다면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어요.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는 호기심 격차 시대가 온다. 우리 뭐 빈부격차, 뭐 학력의 격차, 뭐 이런 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잖아요. 이제는 어떻게 바뀌냐면요. 호기심의 격차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능력과 삶의 질이 그리고 성공이 무엇에 의해서 바뀐다? 호기심에 대해서. 근데 요즘 아이들 호기심
느낄 수 있나요? 없어요. 스마트폰에 너무 익숙해져 있고 내가 봤던 영상 하나에 수많은 알고리즘이 엉켜서 내가 무작위로 추천해준 그 알고리즘에 들어가서 내가 하염없이 스크롤하면서 뭘 봐요? 영상에 빠져있는 아이들 너무 많아요. 어떤 지적 호기심을 느낄 겨를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강의에서 내가 변하는 것도 있지만 나를 통해 누가 변하는 걸 염두에 둬야 되죠. 내 아이가 변하는. 그러면 아이에게 메타인지를 향상시켜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호기심을 계속해서 자극시켜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누가 금수저니 흑수저니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얼마만큼 지적 호기심이 있어서 무지에서 오는 이 뇌의 메커니즘을 뛰어넘어서 지적 호기심으로 계속해서 스스로를 개발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그 욕구, 마치 에디슨처럼, 네. 그런 아이로 만드시는 것이 이 아이가 미래의 리더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자, 에디슨 아시죠? 에디슨? 네. 전구 만드는데 몇 번 실험했어요? 10,000번 실험했어요. 10,000번. 네. 그때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야, 에디슨, 넌 10,000번째 실패를 되풀이할 셈이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에디슨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나는 그동안 수없이 실패를 한 것이 아니야. 나는 전구가 켜지지 않는 9,999가지의 방법을 발견한 것뿐이야. 와, 끝내주지 않나요? 전 소름이 돋더라고요. 이 뭐예요? 에디슨한테 어떤 마인드를 볼 수 있죠? 고정 마인드인가요? 아니죠. 성장 마인드예요. 성장 마인드. 정말 어마무시한 성장 마인드셋.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뭐가 있어요? 호기심.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자, 그러면 어떻게 메타 인지를 기를 수 있을까요? 이미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제가 앞서 한 강의에서 다 말씀드렸어요. 중요한 건, 자, 이게 뭐예요? 제주도에 해녀학교 있는 거 아시죠? 요걸 통해서 얘기하면, 자, 해녀학교 하면 해녀한테 뭘 가르쳐야 될까요? 물질을 해서 뭐 물고기나 그 해산물을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해녀학교에서 내가 교장이라고 제일 먼저 가르칠 게 수영, 잠수, 뭐 채취하는 거 이런 스킬을 가르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해녀학교에서 가르치는 건 숨 길이, 자신의 숨 길이를 아는 거래요. 그게 뭐냐면 이 숨 길이라는 게 물속에서 얼마만큼 내가 참을 수 있는 거를 아냐는 거죠. 근데 이거는 되게 신기한 게 타고나는 거래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물질을 오래 하고 한다고 해서 이게 그 급이 있더라고요. 상군 해녀 뭐 하군 해녀 뭐 이런 게 있는데 아무리 하군 해녀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이 숨길이가 길어지진 않는데요. 상군 해녀.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인생을 살면서 이런 말 되게 많이 들었잖아요. 인내는 인내의 열매는 달다 막 이러면서 노력하면 안 될 것이 없다. 막 이런 식으로 노력 만능설, 막 인내를 막 강요하고 이러잖아요. 네, 해녀한테 그랬다가 큰일 납니다. 왜? 내가 타고난 숨길이가 있는데 그래서 해녀한테 가장 위험한 건 자기 숨길이를 무시한 채 물속에 들어가서 어떤 그 해산물의 비싼 그 고가의 해산물들 있잖아요. 바위에 붙어 있는 거 이런 거 깨다가 내 숨길을 놓쳐서 나오면 어떻게 돼요? 완전 비극을 맞이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해녀학교에서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뭐냐면 자신의 숨길을 아는 거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김연아가 뭘 알았어요? 메타인지를 통해서 자신의 한계를 알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계를 아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한계를 자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한계는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다름이에요. 다름. 나를 다룬다 하는 다름의 대상이고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은 슬픔이 아닌 기쁨이다. 네, 이 사회학자 엉기호 선생님 말씀하신 건데 한계를 아는 게 되게 슬프잖아요. 나 이것밖에 안 돼. 막 이러면서 막 뭔가 좋은 골치처럼 딱 나에 대한 딱지가 붙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한계는 극복해야 되는 막 의지 한국인으로서 그것을 극복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를 어떻게 다루면 되겠구나. 나를 어떻게 보호하면 되겠구나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아셨어요? 예, 왜 해녀학교에서 자신의 숨길이를 먼저 알려줘요? 이건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내가 나의 한계를 알 때 인간은 자유할 수 있어요. 안정감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공부하면서 되게 많이 깨졌어요. 저 완전 그 노력 만능 썰에 꽂혀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늘
채찍질하는 데 익숙했고 나 스스로에게 굉장히 가혹하게 나 이제는 조금 제가 이제 메타인지 이렇게 공부를 학습을 통해서 내가 이제 머리에 조금씩 균열이 이렇게 생기면서 전보다 좀 더 되게 자유하게 살 수 있겠구나 희망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때요? 내 무지가 계속해서 발견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강의 끝나면 제가 뭐 하는지 아세요? 생뚱맞지만 월요일 강의 밤 10시 되면 딱 끝나잖아요. 그리고 나면 저 바로 꼬미 데리고 산책 나가거든요. 그래서 남편하고 딱 하는 거, 다음 강의 뭐 할까? 이거 얘기해요. 왜? 두렵죠. 그리고 여전히 긴장되죠. 걱정스럽거든요. 그런데 어때요? 오늘 내가 이렇게 산 하나를 넘은 것 같아. 그리고 내가 뭔가 하나를 벽돌깨기처럼 깨버렸어. 그리고 나니까 다음 스텝이 궁금하고 어떤 것에 내가 호기심을 불어넣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이것을 나누지? 하는 것에 대해 내가 설레임이 있는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나요? 근데 이런 제가 아니었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자신의 한계를 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왜 그걸 알려드렸어요. 제가 뇌에 대한 이런 것들을 왜 말했을까요? 결국은 그것이 나예요. 음. 내가 어찌 뛰어넘을 수 없는 그리고 내 안에 굉장히 익숙한 패턴, 이, 이 뇌의 이 과학적인, 뇌과학적인 것들을 아는 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메타인지를 기를 수 있는 이런 방법들 어렵지 않아요. 결국은 우리가 던져지는 그 수많은 질문들로 인해서 질문이 던져지면 어떡하죠? 뇌에 불이 켜져요. 그러면서 어?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을 생각해보면서 내가 이걸 잘 모르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자, 앞에 뭐예요? 독서. 아까 제가 독서와 학문, 뭐 학업, 공부 이건 뭐라고 했어요? 나의 무지를 깨닫는 아주 중요한 도구라고 얘기했어요. 책을 읽으면 어떻게 되죠? 책을 읽으면 내가 모르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 어떻게 돼요? 시험을 보면 어떻게 되죠? 내가 이거를 모르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 아까 내가 뭘 모르는지 뭘 아는지를 아는 것이 메타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했죠. 이 자극을 계속 받아야 돼요. 그래서 자, 여기서 한 가지, 여기는 없는데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아이들의 문제집을 누가 채점하죠? 저도 제가 채점을 해요. 절대 아이들의 문제집을 스스로 채점하게 하세요. 왜? 엄마가 채점하면 어때요? 저도 항상 하지만 야, 3개 틀렸네. 다시 풀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그 푸는 행위 그리고 엄마가 맞춰준 채점에서 뭐에 집중하게 돼요? 틀린 거에만 집중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되게 부정적인 가면을 쓰게 돼요. 나 못한, 나 수학 어려운가 봐. 난 수학은 안 되나 봐. 나 이거 못하나 봐. 근데 스스로 채점하다 보면 어때요? 분명히 10개 중에 3개 틀린 거일 수도 있는데, 그럼 7개 맞았잖아요. 나 이거 잘하고 있구나. 나 이거 맞았네. 이거 좀 틀렸구나. 이거 다시 풀면 되지. 하면서 어때? 똑같은 상황인데, 엄마가 채점해서 틀린 거를 체크해서 주는 것과 아이 스스로 맞고 틀린 거를 이렇게 채점해 가면서 자신을 발견하는 건 전혀 다른 시너지가 나요. 결과가 나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아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자존감이 훨씬 더 높아지고 자신이 틀린 것에 집중한 게 아니라 맞은 것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틀린 걸 모르고 지나가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맞은 거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이게 자긍심이 생기다 보니까 그 틀린 것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고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자신감도 훨씬 더 높아져요. 자, 그리고 아이들의 이 메타인지를 높여주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을 가르치는 거. 지금 저요, 저. 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강의하고 있잖아요. 제가 뭐 태어날 때부터 뭘 알고 태어났어요? 아니잖아요. 열심히 공부해서 어머님들한테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거를 그냥 책을 읽고 그냥 노름을 쓱 읽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걸 읽고 저만의 논리를 막 펼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글을 써야 돼요. 예, 그래서 지금 안 보이시죠? 네. 이렇게 A4지에 지금 열대장에 이 프린트 이거 다 글로 치는 거예요. 타이핑을 해서 제 생각을 물론 이걸 막 보고만 이렇게 설명하는 건 아니지만 제 생각을 흩날리는 생각들을 논리정연하게 이렇게 글을 써요. 근데 되게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책을 읽으면 다 알 것 같아요. 그런데 남편한테 뭐가 자기가 내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 이렇게 제가 떠들어요. 그러면 내 언어가 엄청나게 어눌해요.
그런데 이걸 글로 써보면 어떻게 돼요? 와, 알고 있는 게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글 쓰는 건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가르치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가르치기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 가르치기까지의 준비 과정이 아이들의 메타인지를 엄청나게 상승하게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시죠? 오늘 메타인지 엄청 뿜뿜 상승했습니다. 왜? 내가 가르쳐야 되니까. 내가 뭔가 쏟아내야 되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글로 다 타이핑을 쳤어요. 손가락이 아플 정도로 글로 타이핑을 해서 수정하고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어머님들이 이해할 수 있을지 저만의 언어로 바꿨다는 거죠. 계속해서 그 작업을 했다는 거죠. 이 과정이 어떻게 돼요? 그냥 눈으로 책 한 권 읽은 거랑은 전혀 다른 다른 그 영향을 미치겠죠. 그리고 어때요? 이것을 저처럼 말로 토해내서 누군가에게 전달해 본다면 최고겠죠. 이 메타인지를 어, 상승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형태가 있는 집은 너무 좋아요. 써보세요. 너 이거 저기 동생한테 가르쳐 줄 수 있겠어? 이렇게만 그냥 툭 던지면 돼요. 엄마가 막 이게 막 눈에 이제 막 불 켜고 막 알아 막 이게 그래서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이러면서 안 해도 돼. 그냥 그래 너 이거 이렇게 했구나. 너 이거 한번 저기 누구 동생한테 유리한테 본이한테 이거 좀 알려줄 수 있어? 이러면 어때요? 그냥 알려주지 않아요. 잘 알려주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논리를 펼치겠죠? 그 과정이 그렇게 몰입하고 집중해서 생각하고 자기만의 논리로 정리하는 그 과정이 메타인지의 엄청난 상승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뭐예요? 산책. 자, 다 두 다리를 움직일 때 우리의 뇌가 움직여요. 제가 항상 말했죠. 아인슈타인이 매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곳을 산책했다고. 네, 칼비테도 마찬가지예요. 영색 주니어 칼비테를 키운 아버지 칼비테가 40분만 집에서 책을 보잖아요. 난리를 쳤어요. 칼비테한테. 당장 나가서 산책하라고 했어요. 왜? 그 메커니즘을 아는 거예요. 우리의 신체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 잊지 마세요. 독서 가르치기. 가르치기는 가르치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 과정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산책. 더 중요한 건 뭐냐? 아까 뭐라 그랬어요? 공부를 하는 과정은 우리의 무지를 깨닫는 거예요. 무지를 깨닫는 건 뭐냐면 그 과거의 실수를 다시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거든요.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 그것을 더 성장시키는 발판으로 삼는다는 거. 그걸 누가 먼저 해야 된다? 이 밤에 이 강의를 듣는 엄마 먼저 해야 된다. 그래서 언제까지? 평생. 엄마가 끊임없이 공부하고 엄마의 그 무지가 깨어지고 엄마가 그 실수를 인정하고 거기서 성장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의 메타인지는 어떻게 된다? 자연스럽게 상승된다. 이겁니다. 엄마 먼저 행복하자 이기적인 이유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그래서 가장 중요한 키는 어머님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책 읽으시고요. 또 아이들에게 설명해서 나누시고요. 그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산책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의 키를 그 안에서 찾을 수 있고 우리 아이들은 차세대 리더의 강력한 역량인 메타인지를 완전 성장시킬 수 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자, 진정성 있는 후기 안 남겨주시더라고요. 네. 제가 근데 뭐라 그랬어요? 글을 쓸 때, 자, 보세요. 오늘 제가 강의했던 이 글, 정말 키워드 몇 개라도 글로 남겨보면 이게 믿게 돼요. 진짜입니다. 네. 아까 뭐라 그랬어요? 글을 쓰다 보면 나의 무지가, 내가 아는 줄 알았는데 몰랐네라는 것을 발견한다고 했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뭐 꼭 올리기 위한 것이 아니더라도 메모하세요. 메모하시고 몇 줄이라도, 뭐 하나라도 그렇게 써보시면서 진정성 있는 후기를 남겨주시면 타인에게도 도움이 되겠죠. 네. 그리고 항상 하는 얘기, 자, 내 집 아이를 잘 키우지 말고 옆집 아이도 잘 키우고 도움이 되셨다면 톡방에 지인을 초대해보자. 네, 좋습니다. 오늘 10분 네, 지연됐어요. 자, 어떠세요? 도움 되셨죠? 네. 자, 메타인지 이제 누가 메타인지가 뭐예요? 이러면 충분히 설명할 수 있겠죠? 자, 메타인지는 나를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고 나의 한계를 용납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독서와 가르치기, 산책으로 그것을 상상해보고 누구부터? 나부터, 네, 우리 엄마부터 한번 그렇게 으쌰으쌰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시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그림책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해요. 파이팅.